2010년 배다리 도시학교, 인천 에코뮤지엄, 로드앤 메모리,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 사전학습 취지로 마련한 강좌 총 5번에 걸친 주제를 마련했는데, 오늘이 제 마지막 5번째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조심조심 이렇게까지 왔고요. 중간에 또 뭐 조금 고비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니까 아주 꼬박꼬박 또 출석해 주신 분도 계셔요. 오늘 여기 바로 앞에 계속 촬영도 해주시고 이렇게 나와주신 윤경숙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저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성수 선생님도 아마 5번 다 나왔죠? 그리고 또 있나요 혹시? 쫄리님도 5번 꼬박 우리 같이 또 계신가? 하여튼 많이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니까 하여튼 뭐 관심이 좀 뜨거운 거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딴 나라, 딴 도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나 또 그 땀의 어떤 그런 희생,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고민하고 상의하는 자리이고,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주인으로서의 어떤 관심과 생각이 모아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그 회로 그 집담 형식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아시겠지만, 인천 노동의 역사와 현장 어떻게 기억하고 공유할 것인가. 그동안 4차례에 걸친 여러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현장이 많이 뭐 없어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 기억들, 또 성과들, 희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공유할 것인가는 중요한 그 과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현장을 그동안 발로 뛰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기록하고 정리하고 또 공유를 해오고 계신 인천 그 도시자원 디자인 그 연구 소장님이신 장혜수 대표님의 기조 발제를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여러 오늘 관련된 또 관계자 선생님들이 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2부 순서로 이렇게 가지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부 순서는 지금 와 계신데, 현재 그 인천시 의원이시자 전 인천 민주평화인권센터 대표를 역임하셨던 조성애 의원님이 2부 순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2부 순서 내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 경기연구원 남지영 박사님의 그 사례 발표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관계자 선생님들의 얘기, 또 오늘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함께 오신 여러 선생님들, 참가자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혜수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원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남전 박사가 하는 건데, 일단 제가 전반부는 제가 하고 후반부는 이제 남전 박사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천에 노동하면, 인천의 노동은 노동할 수 있는 산업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인천의 산업시설은 해안 매립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천의 산업구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 노동자들이 먼저 들어오는데, 노동자들이 처음에 활동했던 곳은 어디냐면 현재 한중문화관입니다.
현재 있는 한중문화관이 노동자들이 다 모여서 활동했던 것이죠. 거기를 칠통마당이라고 하죠. 칠통마당이라는 건 그 당시에 노동자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예, 하나는 두량꾼, 그 당시에 무역은 주로 나가는 무역은 쌀이었습니다. 쌀을 가마니에 대서 넣어주는 사람들 두량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가마니를 등에 메고 배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배까지 가는 사람을 칠통꾼이라고 부릅니다. 예, 또 배에다 선적하는 사람이 있죠. 이 배에다 선적하는 사람을 하류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칠통마당, 칠통꾼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칠통마당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운동, 노동쟁이는 어디서 시작됐냐?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중문화관 쪽에서 1892년입니다. 1892년에 두량꾼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힘을 가졌던 건 두량꾼입니다. 두량꾼들의 임금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쟁이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안매립,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만석동입니다. 만석동의 매립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여기 보시면 1941년에 상공회의소에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부안은 인천부입니다. 인천부의 북측 해안매립 공장지대라고 합니다. 인천부의 북측은 바로 지금 만석동, 화수동 쪽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예정이 3천만 평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죠. 지금 만석동, 화수동 쪽에 3천만 평을 매립을 해서 여기에 동양의 맨체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일제의 꿈이었습니다. 예, 보면은 예전에 3천만 평 기존은 있었던 거는 그 당시 기존이라는 거는 이나다 가즈비쿠가 매립한 동일방직 땅 그런 걸 합해서 40만 평이었죠. 예, 그 근처에 철도선이 시설이 있고 공업 용수가 풍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부 해안 공장지대는 지금의 파포 신흥동 쪽을 얘기합니다. 신흥동 쪽에 신흥동에서 이제 숭이동 쪽이죠. 그래서 여기는 매립지 30만 평입니다. 예, 용수로는 지하수가 풍부하고 철도는 여기 수인선이 있다는 거죠. 혁계철도 수인선이 있고 현재 이 수인선을 광계간선 철로 부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혁계가 아니라 광계로 그걸 바꿀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남동 공장지대가 나오겠네요. 이게 한국화약이죠. 한국화약을 얘기를 합니다. 50만 평의 한국화약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한점 공장지대가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16만 평이고 경인선 주한역에 인접하여 있음. 예, 그때 이제 공장지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부평 공장지대는 지금의 에스컴을 얘기를 하죠.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컴이 120만 평입니다. 근데 여기 화수동, 만석동 쪽을 얘기할 때 보면 여기는 3천만 평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인천의 여기 이쪽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월미도입니다. 이거 화도진도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보셨어요. 여기가 월미도, 여기가 갱이부리 마을이죠? 묘도입니다. 묘도에 물이 한 줄기가 들어옵니다. 그쵸? 물 한 줄기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화수부두죠. 현재의 화수부두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물이 크게 들어옵니다. 섭도포구입니다. 섭도포구 크게 들어오는 물이 여기서 갈라지죠. 여기서 또 이렇게 갈라지는 십정폭으로 들어가는 물입니다. 여기가 요게 십정폭으로 들어가는 물이고 요 물이 여기로 갈라지면 여기 지금의 인천여고짜리 지금의 동인천동 주민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예, 어느 지도에 보면 여기 요 아래 배가 여기 정박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지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갖고 왔는데요.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거는 배다리가 되죠. 배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갈 수 있는 거고 여기가 화도진입니다. 화도진을 볼 것 같으면 여기는 다 산으로 막혀 있죠.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 화수부두에서 들어온 요물 요 두 군데가 자 이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막는 거죠. 예, 묘도를 여기하고 통해서 막게 되는 겁니다. 이거 통해서 막아가면서 여기가 3천만 평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요게 1883년 지도입니다. 이 1883년 지도에는 여기 여기 보시면 요게 묘도죠? 예, 요걸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예, 이걸 갖다 똑바로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볼 수 있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응? 여기 잘 안 돼. 어떻게 가졌어? 다 된 거. 예, 여기서 묘도가 보이나요? 네. 예, 묘도 보이고 석도포가 보입니다. 화천동 보이고 수유동이라고 돼 있죠? 수유동 옆에 또 들어가 있는 데가 지금 화수부두입니다. 화수부두가 돼 있고, 예, 이게 1883년 지도입니다. 직접 이렇게 손으로 하시는. 하나씩 넘겨주세요. 제가 넘겨요? 예, 예, 여기 묘도가 있고 여기 성창포가 있습니다. 예, 여기 묘도가 있고 성창포가 있고 제물포가 있죠. 예, 여기 이제 1883년 지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예, 만석동이 지금 보시는 거는 요 만석동 있죠? 만석동이 어떻게 변해갔구나. 지금 이만큼 매립이 된 겁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 요만큼 매립돼 있고, 지금 여기까지 아직 매립이 안 돼 있습니다. 만석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잠깐만요. 여기서 뭐가 있냐? 철도가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해안선하고 철도 요겁니다. 여기 철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경인철도죠. 경인철도가 이렇게 가면서 축현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때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1889년에 철도에서 여기가 하나가 더 나온 거죠. 이 1913년의 지도입니다. 이때는 이미 여기는 직선화됐습니다. 그 다음이요. 다음 지도 또 보세요. 이게 1880년대 지도.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성창포, 여기가 묘도, 여기가 석도포. 여기는 지금 여기 매립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80년대니까 매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직 매립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이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아까 1913년 지도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가 더 나갔죠. 철도선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아직까지 이쪽은 매립이 안 되고 있네요. 이쪽이 매립이 안 됐다는 건 아직까지 동양방적이 안 들어왔던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만석적, 곧 이게 똑같은 거 갖다 들어간다. 다시 한 번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예, 전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고, 요 물이 여기로 석도포, 그 다음에 성창포, 여기 일대가 다 매립되어가는 그 다음. 그러면 이건 1950년 지도입니다. 1950년 지도에서 보면 여기 경인철도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철도가 있죠. 요 철도가 나간 게 보이십니다. 이게 북부 해안선입니다. 북부 해안선으로 이게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다 공장마다 연결되는 그 지선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예, 그러면 매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우리가 매립을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까만 데가 매립이 된 겁니다. 이 까만 데가 매립이 된 게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매립된 게 만석정.
이나다 가지비과에 의해서 매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석정 일대입니다. 여기가 묘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세관, 이건 지금 현재 인천역 있는 데 있죠? 파라다이스 호텔, 그러니까 지금의 올림포스 호텔 그 아래가 매립이 된 겁니다. 인천세관터고요. 그 다음에 각국 쪽에 여기가 조금 매립된 게 보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한일합방에서 만주사변 31년까지입니다. 31년에는 주로 여기 제1선거, 지금의 내항이죠. 내항이 주로 확정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방정, 이때 대한제분하고 이제 하야간에 얼음 공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매립이 되면서 예, 여기 보니까 예, 인천 한세계 신태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월미도 가는 방향에 대한제분 공장이 있다. 전에는 북성부지라고 부르던 바닷가였다. 굳이 발음이 변해 북성부지라고 했다. 예. 그래서 월미도 특길이 축조되기 전에는 영정, 강화, 장봉 등 가까운 섬에서 작은 어선이 출입했었다고 한다. 1938년 공장이 서고 나서 제분 공장 앞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인천 한세계 신태범 선생님의 저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천의 다른 포구들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성부들은 여전히 작은 어선들이 싱싱한 생선을 내려놓는다. 예. 그래서 이제 화방정 매립입니다. 여기가 대한제분이고요. 여기가 하야간에 얼음 공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여기 이쪽이 이제 동일 아파트하고 있는 데죠? 그쪽이 됩니다. 예. 거기가 매립하기 전에 요랬습니다. 이 땅을 매립을 한 거죠. 예, 곧 다음. 예. 만석정을 매립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게 만석정이죠. 1905년 7월 이나다 가지비과에 의해 가지비과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 가지비과입니다. 가지비과에 의해 간섭지 6만여 평을 공사비 10만원으로 매립하고 주축하여 이듬해인 1906년 9월에 준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석정이 매립지는 현 민단위원 이나다가 매립해서 축성한 곳이고 빈정은 지금 사동이죠. 빈정은 인천 맥축조합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맥축조합이라는 게 나오죠. 이나다 가지비과가 나오죠. 이 맥축, 해안 매립하는데 관계한 인물들입니다. 새롭게 얻은 평수를 계산하면 만석동에 6만여 평, 처음에 매립한 게 6만여 평입니다. 빈정에 1만 3천여 평, 그 외에 5천여 평, 5천여 평은 지금의 아트 플랫폼 있죠? 아트 플랫폼을 매립해서 얻은 게 5천여 평입니다. 일본 거리지 발전지를 조선인 마을에 비해서 개척한 것은 모두 메이지 38년 1905년에 설계에 따른 것이다. 이 1905년에 이미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예. 그래서 이제 시가지 계획이 생기면서 철도, 구철도, 그 다음 본시가지, 한국인출합, 일본 1인 신시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보세요. 이게 1인 신시가지죠? 만석동도 1인 신시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 칠학은 여기입니다. 예. 그 다음. 이거 끝나고요. 예. 여기까지 이제 매립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매립 보시고, 이제 한글 파일을 보자고요. 이게 인천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인천의 이 산업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되면서 별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안 매립과 그 다음에 공장 유치,
이렇게 됐죠. 처음에 1910년대, 20년대 다 공장이나 경공업이죠. 이 경공업의 발전은 경공업은 주로 여기 배다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배다리에서 이루어지고요. 이제 만석동은 중공업이 되는 겁니다. 이 중공업 해암이 매립되고 공장이 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거기 또 뭐 나오는 게 뭐냐면 노동분학이죠. 그래서 노동문학인데 이게 1894년 지도입니다. 이 1894년 일본 척포명이죠. 척포명에 했던 지도인데 여기가 묘도죠. 묘도 여기가 만석동입니다. 만석동 일대 1894년 여기가 1902년 지도입니다. 1902년 지도에 보면 여기가 외국인 묘지입니다. 외국인 묘지에서 여기 철도가 하나 가는 거 보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지금의 북산포구 그 당시에 우리가 똥마당이라고 불렀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묘도까지 이어지는 요 해안선입니다. 이 해안선이 가장 중요한 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도들을 보면 요거 하수리 쪽이고 지금 요 철도가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철도가 갑자기 이게 나옵니다. 이 철도가 나오는 게 이 철도가 나올 때 여기는 어디냐면 아리마, 사이도, 정미소, 닭가스기, 양조장 요거하고 인천역과 인천역 축항과 연결하는 그 선이 지선이 이 산업철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철도가 지금 어디냐면 동일방직 있죠. 동일방직 앞에 길 현재 앞에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17년 지도가 됩니다. 17년 지도에서도 아직까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대한제분하고 지금 풍국제분이 지금 현재 동아원이죠. 풍국제분이 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남생이죠. 현덕의 남생이의 고향이 바로 여기 배경마을이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완전히 매립이 됐죠. 여기 아까 이렇게 꺾어졌던 것이 이제 여기 매립이 되면서 동일방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일본 제분 주식회사죠. 이게 대한제분입니다. 일본 제분 주식회사 인천 공장이 되는 거고 남생의 사파를 이상벽 효과가 하다가 그렸죠. 그분이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남생이가 있으려면은 남생이 마을이 있기 위해선 정미소가 있고 제염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저작거리가 있고 성냥공장이 있고 이게 갖춰져 있을 때 남생이 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태까지 정설로 되어 있던 도원동이라는 걸 뒤집은 게 바로 거기에 정미소가 없었거든요. 도원동은 정미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염소는 있었지만 철로가 없습니다. 철로가 있어야 되는 철로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염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염전이 여기가 염전, 요 염전을 이제 다 매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방적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아직까지 동양방적이 있기 전에 여기 먼저 6만 평을 매립했을 때 이나다 가츠비코가 매립한 땅입니다. 이 땅에 또 누가 들어오냐면 천국 노동자들이 들어오죠. 그 당시에 천국 노동자들이 닭가스기 양조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닭가스기 양조장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다 채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채소 농사를 팔경원에서 짓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짓는 겁니다. 팔경원은 아직까지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1937년에 만보산 사건 때 조선인들하고 싸움이 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강경의 인간 문제 현장이기도 하죠. 여기는 강경의 인간 문제에서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그 뚝을 쌓는 거죠.
여기에 세면도 갖다 붓고 흙도 갖다 붓고 요 포대에다 담아서 붓습니다. 이걸 하다가 시철이 무지 고생을 하죠. 그러면서 철도를 놓는 그 광경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노동의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동일방직이 있고 대성목재에 가는 데 있죠? 거기입니다.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동일방직이 드디어 들어갔네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 이쪽이 묘도죠. 이쪽에 묘도 유원지가 있던 곳이 여기입니다. 요 자리인데 지금 현재 어디라고 보면 되냐면 만석비치 있죠? 만석비치 아파트 쪽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굴뚝에서 연기가 나죠. 이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 이 굴뚝을 쌓기 위해서 신철 첫째죠. 여기 첫째가 여기서 노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마다 이 사람이 꿈에서 시달리는 게 뭐냐면 매일 저기 올라가는 겁니다. 사다리를 타고 저기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밑에서 내려다보면 이 안에 굴뚝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는 여기를 오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다음날 또 올라갑니다. 제일 비쌌거든요, 여기가 인건비가. 그래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굴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굴뚝이 아직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동일방직이고요. 예. 그래서 이 만석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조선기계제작소입니다. 조선기계제작소인데 이쪽 건물은 아직 남아있죠. 지금 건물 세 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예, 도시바 인천공장은 지금 일진전기로 남아있죠. 일진전기가 그때 건물들이냐 아니냐 그걸 알려면 요걸 비교하면 됩니다. 현재 요 건물 남아있죠. 요 건물 남아있고 요 앞에 건물들도 좀 남아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배치가 틀리지 않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면 됩니다. 현재하고. 예, 이거는 지금의 현대제철. 이조선 이형 금속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철도가 이제 여기까지 통하죠. 이쪽으로 통하는 건 수인선으로 통하는 겁니다. 네, 동양광저 이 산업철도입니다. 이 산업철도가 유유히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중에 다 매립이 됐죠. 유유히 가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이쪽 공장들로 여기가 이제 조선이한 주식회사가 됩니다. 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1950년에 작전지도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 공장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여기가 인천제철, 현대제철. 예, 이쪽이 일진전기, 이쪽이 조선기계제작소. 예,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조선유리, 나중에 판유리가 되죠. 조선유리, 여기가 이제 이쪽이 대성목재. 요렇게 공장마다 다 들어가는데 이 공장에 들어가면서 여기가 또 이렇게 갈라지죠. 여기가 나중에 판유리가 되는 거죠. 판유리가 되는 거고 이쪽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삼국연탄, 저탄, 연탄 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요 연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연탄이 쌓여있는 사진을 한번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남전 박사님이 하시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집합할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눌 시간 갖고 지금 경기 연구원 남전 박사님이 수원에서 차를 몰고 급하게 오셨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좀 맞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연구원의 남지현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스페이스빔 처음 왔던 게 2009년이었나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2009년에 처음 장 선생님과 또 스페이스빔도 그렇게 찾아뵀었고, 그때 동경대학교 도시디자인연구실에서 그 산업유산이라는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교수님이 한국에서 산업유산을 전공하면, 연구를 하려면 어느 도시가 제일 많니? 라고 물어보셔서 당연히 인천이죠 라고 대답을 해서 그 사이트가 여기로 정해졌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장 선생님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학교에서 만나뵌 어떤 분보다도 더 많은 정보들을 단기간에 오늘처럼 쏟아내셔가지고 이런 분은 잘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현재까지도 이분을 모시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여태까지 지금 작업해왔던 것들을 한 번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컨트롤 L이 안 먹는군요. 여기는 이게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군요.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네, 하나씩 넘어가네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기존에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오늘 발표할 내용하고 엮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장 선생님이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저는 이제 대안, 그래서 이 사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방법들을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례랑 방법론을 좀 이렇게 엿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2015년도부터 한 5년간 하고 있고요. 이 산업시설과 산업단지계획,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 산업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요즘에 사실 불법적으로 이제 사실은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워낙 많이 만들어지고 쓸모없는 단지들 많아지다 보니까 용지를 변경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가 또 LH 같은 공사기관에서 그걸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기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시설이 바로 산업시설입니다. 그 말은 경제적인 수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없었다가 다시 생겼다가, 그러니까 소유주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없앨 수 있는 시설이 바로 산업유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유산 중에 가장 취약하면서 동시에 가장 파워풀한 게 바로 산업유산입니다. 가장 경제적인 이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당시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거의 인천하고 이제 경기도 한 3분의 1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과제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 쪽에 연구를 하면서 오늘 이제 이슈가 될 곳이 바로 만석동, 그리고 동일방직은 제가 학부 때 사실 졸업전 제가 건축과를 나왔기 때문에요. 졸업전 사이트가 가리봉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다가 그림을 안 넣나 보네요. 안타깝다. 네, 사실 그게 제가 앞으로 여태까지 한 10년간 했던 것들의 총집합체의 사진 하나 있는데, 그때 제가 시다의 꿈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이게 노동자, 그 다음에 여성 노동자의 삶이란 게 어떤 것인가를 그때 그 학부 제가 23살 때인가요? 그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서름이라고 하는 노래를. 그래서 그때 가리봉역을 중심으로 양쪽에 그 직물 공장들이 있어서 그것을 연결하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시설들을 연결시켜서 제안하는 그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산업시설과 이렇게 연관을 맺고 지금까지 연구를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인천만큼 좋은 사이트가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 연구를 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사이트인데, 오늘 얘기를 하시는 만석동 산업의 길은 그 인천의 사이트 중에서도 가장 대규모의 산업 공장들이 입지했었던 곳, 그리고 일본의 가장 자산가들이 모여서 그 설립을 했었던 곳들의 대표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런 공간일수록 노동자와 관리자의 갈등이 더 첨예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려면 반드시 노동운동과 그 당시에 있었던 시민활동들을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들, 그 당시에 일어났던 해프닝들을 같이 조사해서 그것들을 아카이빙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사이트가
가장 동일 방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 전기 회사들, 그 다음에 양조업들, 그리고 또 정리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종합적으로 대규모화해서 나타나는 거점이라는 겁니다. 다른 곳이 약간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었다면 요 만석동 화수부도 요 근처는 모든 산업의 대규모들이 약간 샘플링식으로 쫙 이렇게 모아있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산업 분단이 모여있는 단지인 거죠. 그러니까 근대판 산업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과 함께 루트를 만들어서 제한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인천 전체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방법론 7가지는 아마 빈집을 활용하는,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사진 여기 있네요. 제가 오면서 좀 급하게 급조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리봉역하고 양쪽의 직물 공장 연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도 여기 보시면 이제 박노해 시인의 사이트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사이트의 공통점은 여성 노동자의 일대기를 볼 수 있는 그 루트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리봉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당시 모습을 남겨둘 수 있는 곳은 인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래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역사 자산을 사용에 의한 보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거에 가장 연결시킬 수 있는 최근 정책이 생활 SOC입니다. 생활 SOC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필요한 생활 커뮤니티 시설들, 지원 시설들, 특히 도서관이라든지 돌봄, 육아 시설 이런 것들을 새로 신축도 가능하고요,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일부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역사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기도 쪽에다 제안을 했던 거였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이제 고토부키초라고 하는 요코하마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인천하고 가장 비슷한 조건의 노동자들의, 항만 노동자들의 배후 지역에 고토부키초가 있는데 거기가 거의 홈리스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홈리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 일당 건설 근로자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날 만약에 그 일을 못 찾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례가 바로 고토부키초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부분이 커뮤니티 센터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일자리가 만약에 없으면 옆에 사냥 식당이라고 해서 그 애벌레 식당, 이 애벌레라고 하는 거는 NPO 이름입니다. 시민단체 이름, 복지연계 시민단체 이름. 그래서 애벌레 식당에 가서 뭐 서빙도 하고 일을 하는 거죠. 노동을 한 다음에 그날의 밥을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 자리가 없다, 그날 자리가 없다 그러면 그 옆에 호텔에 갑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서 호텔에서 청소 역할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분들의 주소는 그 호텔의 5층에다가 넣어놔요. 왜냐면 어쨌든 최저생애 수급자의 그 세금 그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를 넣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그 호텔 백패커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어있는 5층 건물을 최상층은 최저생애 수급자에게 임대를 해주고 그 밑에는 외국인들에게, 놀러온 외국인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모든 생태계가 다 활용되게끔 그 살아남는 여러 가지 일자리와 커뮤니티와 또 복지 활동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구조고요. 특히 이제 그 주체가 이 방법은 공공에서 사들일 수도 있을 거고 아예 주민들이 NPO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자체랑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인천에서는 아직 생활 SOC 대표 사례가 지금 2019년부터 지원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대표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경기도에 동탄 인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그 재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인원들이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그 쓰레기 필터,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근처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기 위한 그런 시설로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만들려면 그 운영 주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금을 들여서 만든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가 반복적으로 위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을 한다든지 아예 그걸 재단으로 키우던지 그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운영은 투명성 확보를 해야 되고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거를 함부로 해결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 놀이터 깨부 공장 같은 경우는 그 도자기 회사가 직접 자기네 그 공장을 오픈을 해가지고 지역 공원으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에 산업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더 지방 쪽으로 이전할 때 그만큼 그 사이트를 환경 훼손을 시킨 거는 그 공장 공주들이에요. 이거는 미군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들도 마찬가지고, 부대들이 이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땅과 그 환경 오염시킨 대가를 지불을 하고 가는 게 맞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건 덮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 장이라든지 알게 모르게 그냥 덮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단체들이 잘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딜을 할 때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고 무엇을 주고받는지가 명확하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것들을 아예 지역사회에다 헌신하고 이제 돌려준다라는 컨셉인 거죠. 공간을 오픈해서 누구나 올 수 있게 하는 공간을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아무래도 상류산에 있는 곳들은 빈집들도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는 독일 사례인데요. 독일 하우스할튼이라는 곳에서 이 빈집 관리 전문 아예 업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만큼 역사자산 볼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활용할 때 있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들을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수건축자산이든지 등록문화재든지 등록을 해서 보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제가 지금 오늘 보여주는 모든 사례들은 제가 경기연구에서 연구 책임으로 수행했던 과제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과제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경경에 있으면서 한 15개 연구 책임하고 한 20여 개 정도의 그 공동 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많은 경우가 우수건축자산이라든지 근대건조물 또 이런 유산 관련된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사례들은 제가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전부 다 이전에 제가 연구했던 걸과 좀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이런 아이디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할 때는요, 사실은 등록문화재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평가 기준이 명확해요. 반면에 우수건축자산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을 위한 컨셉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요.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에서 하는 거죠. 근데 문화재에서 이것도 활용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수건축자산은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공공공지라든지 또 이제 그 친환경 인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물론 용적률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득이 된다, 소유주들한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수건축자산을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이트들의 그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실측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에 대한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 나왔을 때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임대를 할지, 이것들이 계획에 서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참여했던 문화재청 발주의 일제강점기 형성유산의 보존 및 관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맡았던 부분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형성유산을 활용을 할 때, 혹은 이 보존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맡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그 형성유산의 가치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뭐를 기억할 것이냐, 뭐를 그래서 남길 건데 라고 하는 부분에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들에서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시대상의 가치, 독립운동인지 여성운동인지 노동운동인지 그걸 좀 구체화를 해야 되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 사이트가, 그 다음에 노동과 산업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기가 상대적으로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짚어주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그 해외 사례 중에 보면 헤리티지 뮤엄이라고 하는 호주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대단한 게 그 지역의 그 재원을 받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여기 뭐 그린 에너지를 얼마나 감축시켰냐 이런 거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여기 참여를 해가지고 조사나 이런 데 관여를 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운영 관리한 차원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베이션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라. 사실 저는 인천에 제가 왔을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뭔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맘대로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건축 자산들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보존을 할 때는 차라리 손을 안 대는 게 나은데 애매하게 손을 대서 건축 자산의 가치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그냥 놔두는 거고요. 차라리 버리는 거고요. 그냥 폐허가 되게 놔두는 거고요. 이상하게 왜곡을 시켜서 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지 않게끔 원복 가능하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뜯어내고 필요할 때 다시 원래대로 오리지널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보존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세계유산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그 중요한 가치 기준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참고를 해서 제가 그 이번에 용역에서 제안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세계유산 기준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그 문화재청에다가 제안을 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선정 기준 중에서 역사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 독립운동이나 이런 저항정신에 의해서 남겨진 자산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인권 유리냐, 노동 착취, 강제징용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전쟁이나 군사기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갖고 있느냐, 네 번째로 친일 반민족 행적이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뭔가 남겨야 되는 기록들이 사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군산이나 목포나 이런 데 갔을 때 답사를 가서 느끼는 거는 되게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이라는데 뭐 이러고 가는 거.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거고, 여기서 혹시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두 다 이제 물리적인 측면만 강조를 하고 아카이빙과 역사적인 근거들을 함께 정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 정리됐으면 그 현장을 갔을 때 관광객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표지판이나 그 사인이라든지 뭐 어떤 설명 등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기록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피지컬 세팅,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당시 어떤 풍부한 인력, 사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노동이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 인력이 많았던 곳에 정리역과 양조업이 생긴 것처럼 그러한 민족 자본과 민족 노동력을 쓴 곳이냐, 아니면 또 이런 절충적인 뭐 한식, 일식, 양식 이런 것들이 절충적으로 드러나느냐. 그 다음에 당시에 또 근대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트랜지트, 교통시설과의 원활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한 남겨야 될 가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합적인 부분입니다. 통합적인 것 중에 하나는 통시적인 관점과 공시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여러 장소에 다른 시설들, 다른 유형의 유산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유산이 중요한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 다음에 어떤 활동들과 어떤 의미의 활동들이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동일방직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산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 지자체에서 지역의 자산으로 관리를 할 때는 이런 평가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동경대 PhD 박사 논문으로 정리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6개의 주요 대표 산업들 정리형 양조업, 그 다음에 뭐 무역업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각각의 루트와 남아있는 것들을 정리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GIS로 아카이빙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1000여 개 정도의 아카이빙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제가 아카이빙을 거의 구축했는데, 경기도에 보면 기존의 보고서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성균관대학교 윤희석 교수님께서 경기도에 자산 조사를 했었고요.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아카이빙을 구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지구 지정에 의한 통합적 역사 환경 구축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구를 지정하는데 역사, 문화, 지구를 지정하잖아요. 여기도 지정이 돼 있죠.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있는지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경관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섬세해야 되고요. 그 목적이 명확히 됩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를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거는 용도 관리를 위해서는 주변 용도랑 서명 용도가 뭔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좀 관리를 해, 이게 좀 조성먹는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 기존에 연구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육가화 사례가 상당히 지금 인천하고 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박사 논문 쪽에 있었던 자료들인데요. 제가 한번 쫙 그 시대별로 정리를 해봤었어요. 육가화거든요. 그래서 1800년대 중후반부터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현존하는 자원은 뭔지, 그 요 순서를 살펴보시면 가장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이 초창기에 있었던 그 도크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원형이 남아있는 곳이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는 육가에서는 조노 하나, 그러니까 코끼리의 코끼리의 상아, 뿔, 그거 상아라고 하는 모양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이미지화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이제 여기 중심으로 양쪽을 다 연결하는 요 핵심 지역을 상당히 도시재생의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이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단체들이 관여가 됐어요. 그래서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그리고 예술단체 이 모든 단체들이 하나하나의 건물들에 전부 다 관여를 하면서 이것들을 연결시키면서 하나의 전체 축제가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랑의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한쪽에서의 모든 힘이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면 여기는 그걸 조합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플랫폼을 구성해서 누군가가 어떤 역할을 다 분담을 한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협력 방식하고 좀 한국의 협력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뭐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을 만들기 성숙 단계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초창기에는 다 개인 플레이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가 이르게 되면은 마을 리더들이 그 현장을 아주 자주주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 리더들이 생기고 그 다음 리더들이 생기게 되면 그 리더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풀리지 않는 부분을 플랫폼을 만들든지 조합을 만들든지 그 다음 단계가 에리어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다음 단계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그래서 요 사이트를 요 연결 부위를 연결하는 여기가 조노 하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재밌는 부분은 경관관리를 할 때 딱 보여주고 싶은 통경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관축이죠. 그래서 딱 요 축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 상징적인 어떤 자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무슨 이상한 건물이 들어와도 그걸 뚫어버립니다. 보일 수 있게끔. 그러면 신축하는 건물이 더 중요하냐, 역사 자산이 더 중요하냐, 그건 가치 정립의 문제의 차이거든요. 만약에 신축하는 건물보다 남겨야 될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건물을 뚫어서 여기 있는 철길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길이 항만에서 여기가 무역 실크 쪽이 유명했던 산업이었거든요. 그 실크를 이송하던 그 철도 라인을 그대로 보여주게끔 항만부터 그 창고까지 가는 길을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건물을 실축할 때 일부러 뚫었어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발 이익을 생각할 때 그리고 지으면 다 분양된다. 그러면 누가 이걸 뚫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곧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 강남역 나가보셨어요? 강남역의 교보문고의 한쪽 그 필지가 다 지금 빈 공실이에요. 양재뿐만 아니라 압구정 지금 웬만한 우리가 잘 유흥가로 알려져 있는 곳들이요. 심각한 지금 공실, 심각한 지금 그 상점들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중요해질 거는 무조건 짓는 게 아니라 적정만큼만 짓는 거죠. 그랬을 때 중요해지는 가치가 바로 역사적인 가치입니다.
그동안 살아남아 있었던 스토리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그 역사 경관 시나리오, 어떤 걸 보여준 다음에 어떤 걸 보여준 다음에 어떤 걸 보여준다, 이런 과정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관협정지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관협정지구는 이러한 그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왜냐면 환경단체는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역사보존단체는 또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그냥 또 노동날 쪽에 하는 단체는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것들 그 단체 간의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형성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가치와 관점들을 하나로 정리를 해서 하나의 마스터 플랜과 하나의 도시 계획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천의 이 배다리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 정도라면 충분히 이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계획을 만들게 놔두지 말고 주민들이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거꾸로 하는 게 도시계획 인정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나라 지구계획이 만들어진 게 2000년이에요. 근데 지금 20년 만에 최초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인정제를 적극적으로 올해부터 반영하기로 2000년부터 지금 바꿨습니다. 거기 안에는 이런 역사자산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에어리어 매니지먼트처럼 그 지역의 매니징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아마 조만간 이렇게 도시 계획의 그 지구단위 계획 자체의 개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서 도시 간 경쟁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무엇을 보여줄 거냐, 특히 어느 지점에서 뭘 보여줄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차별성과 강조점이 되는 거죠. 경관에서 꼭 남겨야 될 것들. 그렇다면 이제 재물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조선인 노동자 거리, 일본인 생활 거리, 근대시설 루트, 뭐 해안선 이렇게 보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루트로 이렇게 남겨서 살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각각의 그 주민협의체, 시민단체, NPO 단체, 그 다음에 자산 조사하는 사람들, 아카이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브랜딩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산 네트워크라는 사람들 간의 역할 분담과 이 전체적인 총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가치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이것이 빛을 발합니다. 다 다른 목소리로 다 다른 가치를 주장할 때는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고요. 네 번째 방법은 역사자산 아카이빙 활동에서 살아있는 에코뮤지엄 만들기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지역만 갖고 있는 스토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부산논문 이후에 후속 연구로 정미업에 대한 그 발전 단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그 지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왔다. 그것 중에서 뭘 살리고 싶고 뭘 기억하고 싶다. 이게 명확해지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게 에코뮤지엄입니다. 그래서 에코뮤지엄은 시각적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뭔가 뮤지엄 하면은 뭔가 물리적인 걸 보고 뭔가 시각적인 걸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에코뮤지엄의 최소 조건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과 그 사건이라든지 어떤 생겼던 이슈들, 거기에 뭐 어떤 물품들이 있었다, 아니면 어떤 공정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기존의 뮤지엄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뮤지엄이 빌딩이었으면 에코뮤지엄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건물과 건물과의 관계, 하나의 지구 단위, 하나의 지역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일반 박물관 갔을 때 봤던 것들은 헤리티지 메모리즈, 그러니까 뭘 기억할 거냐, 어떤 가치를 보여줄 거냐라는 그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전문가, 박물관은 전문가들 전부 다 결정을 하잖아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에코뮤지엄은 거주자들의 집합이 이런 역할을 중심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코뮤지엄 관련된 여러 가지 결과물들 보면 상당히 뭔가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고서를 봐도 글이 많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된 뭔가 별로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어느 순간은 성숙한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제가 몇 가지 에코뮤지엄 보고서를 많이 봤는데 개념적으로 봤을 때 좀 제가 재밌었던 거는 요게 일본 같은 경우는 에코뮤지엄이 1970년대에 나왔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이미 고고학자들이 만들어냈던 컨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늦게 온 거죠, 사실은. 딴 나라 3, 40년, 50년까지 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컨셉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가 그만큼 개발이 치중됐던 나라였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 보존이라든지 자산에 대한 컨셉은 거의 지금부터 설정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보존과 전시, 그 다음에 정보 획득, 그 다음에 정보들을 다루는 시스템, 그 다음에 실천, 교육, 연구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유산을 하는데 그 유산이 건물이 아니라 현지 전체를 한 구역을 설정해서 보존하는 것. 이것들이 같이 되는 부분이 에코뮤지엄입니다. 일본 거를 제가 간단하게 좀 사례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보존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역 자원을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면적 구성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유적 마을 만들기 하는 거, 그 다음에 주민 네트워크 확산해서 결국 홍보 정보 공유가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마을 만들기를 이거저거 하는 게 아니라 딱 정말 우리가 동일 방식 하나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방식 하나를 보존한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관여가 돼 있었고 여기에 이걸 마을 만들기 한다면 어떤 컨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관되게 하나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면 여기도 이제 그 장소의 기억을 어떻게 남기는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적인 관점, 풍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시민 네트워크가 있어요. 시민 네트워크가 지역 내에 이제 주제별로 뭐 분야별이겠죠. 아마도 뭐 예술이면 예술, 건축이면 건축 이렇게 분야별 어떤 지역 네트워크가 있다면 다음으로 녹지라든지 환경연합 이렇게 그 환경 보존이라든지 그 사이트에 관련된 또 시민 단체들 또 세 번째는 그 지역 외에 또 기타 단체들까지 해서 이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단계별로 구축해가는 거 이게 바로 이 에코뮤지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냐라고 보시면은 뭐 지역 자원 재발 워크샵 그리고 에코뮤지엄의 학습 그다음에 뭐 주민 학습회 그다음 자원봉사 근데 처음에는 학습을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 문화, 기본, 이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모든 것을 녹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역사 마스터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는 이거 반복해서 넣은 게 있어서 마을 재생의 부분, 정보 발신의 부분, 그 다음 학습과 또 이걸 이어서 해주는 부분. 예를 들어 동일 방식이 중요했으면 동일 방식의 뭐 직물, 기술 이런 게 중요했다. 그럼 그걸 정말 따라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유산이 중요하면 이 유산에서 남겨야 될 것들을 따라 같이 해보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체험하면서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가 지역 협의체에 의한 지역 매니지먼트 관리입니다. 아까 제가 지구단위 계획에도 이제 앞으로 포함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거는 제가 서울대 박사 논문에다가 썼던 주제가 역세권, 경쟁력 역세권의 지역적 공공공간 창출에 있어서의 타운 매니지먼트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역세권에서 역 중심, 중간, 주변을 봤을 때 어떤 지역 협의체가 주도가 돼서 어떤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공간을 만드는 물리적인 축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처음에는 사실 단순하게 시작됐다가 회비 정도로 만들어졌다가 점점 수익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익성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공적 책임이라는 측면은 아까처럼 도시 기본계획 같은 걸 같이 수립하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이거를 공무원 쪽에서 발주해가지고 만드는 걸로 생각했을 텐데 이런 공적인 책임들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에어리어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도시 계획은 공무원들이 구역을 설정하지만 지역 매니지먼트는 주민들이 설정을 해요. 그래서 서울도 최근에 그 지구단위계 수립을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사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사문화적 지구를 결정한다. 그러면 그거를 시민들에게 설문을 받거나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한다든지, 공청회는 사실은 좀 일반적이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한 번 시간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구 결정을 하거나 개발을 하기 위한 혹은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사이트를 결정할 때 그 결정 과정에서 지역 협의체와 단체들이 관여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관리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 공적 책임이라든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더 그 연결되게 돼요. 이런 프로세스를 그 여러 가지 이제 평가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사님보다 제안했던 거는 평가 절차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느 부분까지 성숙 단계를 볼 수 있느냐, 이 단체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천 같은 케이스면은 상당히 중급 이상의 상당히 많이 완성되어 있는, 하지만 그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어떤 계획을 제안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동일방송을 통해서 뭔가 그런 마음에 맞는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방법은 샤렛 워크숍에 의한 지역적 공공관 창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시모키타자와역이라고 하는 곳에 그 세타가야 구청장이 주도를 하는 그런 워크숍에 참여했었어요. 제가 유일한 외국인이어서 좀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아서 다행히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청장님은 빈집 활용 때문에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 대학로에 있는 그 작은 소규모 극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워가겠다 했는데, 사실은 빈집하고 빈 상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나라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조금 더 이렇게 한 10년, 20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개발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경제 불황을 겪어본 적도 없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경제 수치상 지금처럼 불안정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빈집이라든지 빈 오피스 공실 문제가 아마 올해 말 내년까지 엄청나게 양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만은, 하여튼 그랬을 때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짓는 것, 특히 접근성이 높은 곳에 아주 압축적으로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상이었던 그 철도를 지하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상을 전부 다 시민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워크숍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이 워크숍에 대한 상상을 초월을 할 겁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100회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100회 이상에 한 번 참여했을 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구청장은 계속 앉아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어떤 큰 발표 때마다 구청장이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조금 저도 이제 경기연구원에서 정책 쪽을 하다 보니 많은 정치인들을 봅니다. 하지만 발표라든지 이런 데 끝까지 앉아있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에만 잠깐 인사하고 하시고 내용을 거의 못 보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답사 있을 때 그 마을 리더, 그 세타가야코 마을 리더 30년 이상 하셨던 분하고 상당히 그 친하게 지냈었는데 저를 한국의 딸처럼 생각하시고 항상 이렇게 현장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한국에서 그 당시에 전국의 공무원들이 그 세타가야코를 찾아왔습니다. 왜냐면 전국의 가장 선진 사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고베하고 동경 세타가야코가 가장 마을 만들기 선진 사례로 뽑힙니다. 근데 그때 하셨던 말이 한국의 공무원들은 오면은 1시간 거리를 30분을 줄여달라. 자기들 늦게 왔는데 늦게 오고 줄여달라고 한 다음에 사례를 한 10개 보여주려고 했는데 한 3개만 보여주고 나서 남의 사례는 비슷하죠? 그리고 그냥 간대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뒤에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의 포켓 광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옆에 포켓 광장을 확산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하나의 조직이 그 다음 조직으로 커지고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는 모든 역사적인 그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을 놓치고 간다는 겁니다. 그냥 물리적인 것만 보니까 학생들이 만들어낸 별거 아니네? 우리 더 잘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물리적인 걸 그냥 막 멋지게 만들고 끝내는 거죠. 근데 우리 애가 선진 사례로 부르는 사례 중에서 10년 이상 지속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천의 사례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인천은 그 중앙 정부의 재원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선. 그리고 지속적으로 꽤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인천의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충분히 많은 앞으로 선도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도시재생 특별구역을 통한 신성장 거점입니다. 사실 이거는 꿈의 플랜인데요. 이게 되려면 민간이 완전히 주도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민간이 봐도 매혹적인 사이트, 경제적인 효율성과 경제적으로 이렇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항만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 단계들이 이렇게 집적돼 있어서 직접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라, 이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샹하이 크리에이티브 센터, 여기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창조 어쩌고가 나온 바람에 우리 이제 창조 절대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근데 중국은 지금 창조 크리에이티브 시티센터 처음 제가 이거 조사했던 게 그때 박사 시작할 때거든요. 벌써 10년 전인데 10년 넘게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거의 다른 그 중국의 경제를 성장의 원동력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그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뭐 자동차 공장 같은 게 쇼핑몰로 바뀐다든지 또 어떤 작업